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오늘은 삼국의 전성기 중에서도 신라의 전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기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찬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삼국 중에서도 백제와 고구려의 전성기에 대해서 배웠어. 그치? 응. 그러면 오늘은 어느 나라에 대한 전성기를 배울까? 신라요. 맞아. 신라의 전성기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래서 우리 백제는 4세기의 전성기였다고 얘기했고, 고구려는 5세기의 전성기, 그리고 신라는 6세기의 전성기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신라의 전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신라의 전성기인데, 한반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있어. 이 지역을 차지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 전성기를 이루냐 못 이루냐. 그러니까 전성기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이 지역을 차지해야 돼. 나라들이. 혹시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을까? 한강이요. 맞아. 한강 지역이야. 그래서 이 중부 지역에 한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강원도에서부터 경기도 그리고 서해바다로 나가고 또 충청도에서부터 경기도 해서 서해바다로 나가고 그래서 남한강과 북한강 한반도 중심에 위치해 있을 뿐더러 운반이 빨리빨리 되고 또한 우리나라보다 그때 당시에 더 발전된 문화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어.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된 문화는 이 지역, 여기 지역. 이 나라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중국. 맞아. 중국 여기에서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화를 중국이 가지고 있었고 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한강을 차지해야 돼. 왜? 한강에서 이렇게 건너가면 되니까. 또는 이렇게 건너가면 되니까. 그런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고구려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왜 고구려는 바로 중국으로부터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요 지역에 그 중국 내부에 있는 원래 민족들 말고 다른 여러 민족들 그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들이나 이런 민족들이 있었어. 그래서 인류 통과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고 또한 고구려가 이 국경을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나라끼리 접하고 있다 보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 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고구려는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한강 유역에 중요한 거 두 가지. 지난 시간에 아빠가 설명했던 것처럼 배가 제일 빠르잖아. 그리고 물건도 많이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배로서 물건을 운반하기,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나라가 곧 그 나라의 전성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신라는 고구려하고 백제보다도 그 나라들보다도 가장 늦게 발전했어. 왜냐면 백제가 힘이 셀 때는 백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차지를 했고 여기 가야가 있고 신라는 여기 이 정도밖에 없었어. 그리고 고구려가 힘이 셀 때는 또 고구려가 여기까지 이렇게 밀고 내려와서 국경이 이렇게 바뀌었었고 밀고 이렇게 내려왔고 그리고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줬다고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 기억나? 네.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신라를 도와줬었고 또한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신라하고 백제가 동맹 맺었다 그랬지. 그게 무슨 동맹이었는지 혹시 기억나? 신라의 나와 백제의 제를 합쳐서 나제 동맹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그래서 나, 신라, 백제 해서 뒷글자를 따는 거야. 나제 동맹이다 라고 한다고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신라가 가장 늦게 발전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서는 다 알고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통일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알아? 신라요. 가장 늦었는데 가장 늦게 한 대신 열심히 힘을 키워서 여길 다 통일해 버렸어. 늦게 시작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제부터 전성기를 이끈 왕들을 알아볼게. 첫 번째는 준비한 왕이야. 전성기를 차근차근히 준비시킨 왕이고, 이 준비의 시작이고, 준비라기보다는 실은 시작이라고 얘기해볼게. 시작한 왕. 시작. 기찬이가 알아듣기 편하게 시작이라고 할게. 그리고 기틀을 마련한 왕이 있고, 그리고 완벽하게 전성기를 이끈 왕이 있어. 기틀이 무슨 말인지 알아, 기찬아? 몰라. 기틀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다니다 보면 건물 같은 거 많이 부셔지고 건물이 많이 올라가지. 응. 그러면 우리가 땅을 이렇게 판다? 땅을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바르고 튼튼하게 만들고 여기에다 이렇게 철근을 세워. 혹시 이런 거 본 적이 있어? 지나가다가? 여기 땅이 이렇게 파져 있어. 파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단단한 하얀 돌 시멘트 같은 게 막 네. 튼튼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철근 같은 게 올라가 있거든, 세로로. 그리고 막 가로로도 돼 있고. 이게 기틀이야. 그러니까 기본을 만들어 놓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기찬이가 1 더하기 1을 안 배우고 갑자기 100 더하기 555를 알 수 있을까? 아니요. 1 더하기 1부터 배워야 되지. 응. 근데 1 더하기 1을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 숫자를 알아야지. 1, 2, 3, 4, 5, 6, 7, 8 이걸 알아야 되잖아. 이게 기틀이야. 1, 2, 3, 4, 5, 6, 7, 8 90 같은 기본을 알고 그 기본에서 1 더하기 1을 알고 그 다음에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지. 이거를 똑바로 안 해놓으면 기찬이가 어렸을 때 1 더하기 3은 5다 이렇게 잘못 배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틀리겠지. 다 틀리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틀을 마련한다는 건 1 더하기 3은 4다라고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틀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알겠어요? 기틀을 마련할 때는 대부분 두 가지를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 자, 먼저 시작한 왕에 대해서 배워볼게. 시작한 왕은 이름이 지증왕이래. 지증왕. 이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나라 이름을 이제서야, 그러니까 지증왕 때 이르러서야 나라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라고 불렀대. 그 전까지는 신라라고 안 불렀대요. 혹시 이 서라벌에서, 즉 경주에서 처음으로 나라 시작할 때 뭐라고 불렀다고 했는지 기억나? 모르겠어요. 사로국이라고 불렀었어. 그랬는데 이게 신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제대로 쓰이게 된 게 언제냐? 이 지증왕 때 이르러서. 알겠지? 그리고 그 전에는 신라는 왕이라고 안 불렀대.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 되게 많아. 외울 필요는 없어. 기차 아직은 안 외워도 되는데 중학교 형들 때 가면 다 외우라 그래. 뭐가 있냐면 거서관, 그리고 차차옹. 들어본 적 없지? 그리고 이사금, 그리고 마립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불렀냐면 왕이라고 불렀대. 왕. 근데 이 왕을 누가부터 시작했냐? 지증왕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럼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신라 세운 사람 이름 혹시 뭔지 기억나? 박혁거세요. 맞아, 박혁거세야. 그럼 박혁거세가 아니고 박혁거세 거서관. 박혁거세 거서관. 박은 빼야 돼. 성은 빼고 혁거세 거서관. 이런 식의 이름이 된 거지. 그러니까 거서관이라는 건 작은 부족의 대표. 차차옹은 큰 부족의 대표. 뭐 이런 식으로 부른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름이 바뀌는 거야.
뭐 차차홍은 뭐 제사장 뭐 이런 뜻도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점점점 바뀌는 호칭이었다가 나중에 딱 바뀐다. 뭐라고 바뀌어? 지증 왕이라는 호칭이 생긴 거야. 왕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잠깐 지우고 옆에 써야겠다. 그래서 왕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했고, 그리고 이건 역사적으로 지금 되게 중요한 곳인데 일본이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섬이 있어. 혹시 어딘지 알아? 괜찮아? 두 글자야. 모르겠어요. 독도. 독도. 독도 들어봤어? 네. 독도는 우리 땅 하는 독도. 그걸 옛날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독도하고 울릉도를 우산국이라고 불렀대. 우산국. 이 우산국이라고 불렀는데 우산국을 처음으로 그냥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처음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어느 왕 때? 이 지증왕 때. 지증왕 때. 그래서 지증왕 때 처음으로 우산국,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지. 우산국을 정벌할 때 보낸 사람이 있어. 장군 이름이 뭐냐면 이사부야. 성은 박씨야. 박이사부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사부가 이제 막 배를 타고 쭉 옆으로 간 거야. 자, 이렇게 다시 그려보면 여기가 경주, 여기가 신라에서 독도로 이렇게 간 거지. 울릉도하고 독도로 가가지고 이사부를 보냈어. 자, 이사부가 가는데 사람들을 이제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고 조각을 했대. 나무 조각을 했대. 나무로 뭘 만들었냐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걸 조각을 한 거야. 조각을 해가지고 배에다 싣고선 이 우산국 도착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지. 너희들이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자나 호랑이가 너희들 가서 다 잡아먹게 할 거야. 뒤에서는 막 어흥 하는 소리 나게 하고 사람들이 막 하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야. 사자나 호랑이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섬에서 살다 보니까.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엄청 무서웠어. 엄청 무서웠어. 그래서 항복을 했대. 그냥 안 싸우고 항복해서 울릉도와 독도가 이사부에 의해서 신라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두 번째 기틀. 아까 얘기한 그 기본을 마련한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봤더니 기본을 마련한 사람은 법풍왕이래. 법풍왕. 이 법풍왕이 기틀을 마련했는데 좀 어려운 말로 기틀 마련이야. 그런데 기틀을 마련하다 할 때 아빠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해. 뭐냐면 첫 번째, 기차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 안 날 것 같아. 고구려 할 때 소수림왕이 했던 거랑 똑같아. 뭐냐면 첫 번째, 율령을 반포한다. 기억나요? 율령? 응. 율령을 반포. 율은 형법. 그래서 뭘 잘못했을 때 벌 주는 거. 죄를 졌을 때 벌 주는 거 율이라고 그랬고, 영은 행정법.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쓰는 법 해서 율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법이 더 확실하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걸 잘 안다 그랬지. 기억나? 응. 율령을 반포하고 그리고 또 이걸 수용했어. 이 종교를. 어떤 거 중심? 불교요. 맞아. 불교를 수용하게 된다. 불교 수용. 불교 수용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삼국의 문화하면서 얘기할 텐데, 불교를 수용하면서 기틀이 마련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율령 반포 불교 수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주면 좋아. 알겠지? 자, 불교를 수용하려고 하는데 원래 신라 사람들은 불교를 믿지 않았어. 불교를 국가에서 갑자기 믿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따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법흥왕이 고민이 많았어. 어떻게 하면 신라 귀족들에게 불교를 수용하라고 할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신라의 신하인, 법흥왕의 신하인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 이차돈이 얘기를 한 거야. 임금님, 저를 활용하셔서 불교를 수용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제가
귀족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숲의 나무를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잡아서 저를 목을 치십시오. 목을 자르라고 그런 거예요. 이차돈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 목을 치시면 목에서 원래 사람 피 색깔이 무슨 색이지? 빨간색이. 빨간색인데 제 목을 치시면 목에서 하얀색 피가 나올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한테 다 믿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믿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차돈이 이제 어디를 가? 그 신성한 숲에 숲에 가서 나무를 다 잘라버린 거야. 자르고 났더니 귀족들이 막 버풍왕이 갔지. 이차돈이 마음대로 신성한 숲의 나무를 뱄습니다. 처형하십시오. 처형하러 데리고 와. 이차돈 처형하기 전에 이차돈이 얘기한다. 제 목을 치시면 제 목에서 흰 피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 귀족들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모두 다 불교를 수용하십시오. 이건 부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진짜로 버풍왕이 이차돈의 목을 쳤대. 무슨 색 피가 나왔을까? 흰색이요. 흰색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다 보고서 진짜 부처님이 있나봐. 와, 이건 너무 기적이야. 이때부터 우리 믿어야겠다 해서 불교를 자연스럽게 수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자연스럽진 않았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치? 자, 이렇게 시작한 왕이 있고 기틀을 마련해준 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성기를 이끌었다라는 건 이렇게도 표현이 돼. 영토가 가장 넓었다. 영토를 크게 넓혔다라는 거야. 영토를 크게 넓혔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 배울 때 영토 크게 넓힌 왕 이름 혹시 뭔지 알아? 광으로 시작해. 광개토대왕. 맞아, 광개토대왕이야. 그러면 여기에선 어떤 왕이 있냐? 바로 진흥왕이 있다라는 거지. 신라의 진흥왕. 아직 삼국 통일은 안 했어. 알겠지? 자,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진흥왕은 조금 지우고 갈게. 다른 부분들을 지우고. 왜냐면 진흥왕은 지도를 꼭 그려야 되거든. 작게 그려보면 진흥왕은 제일 먼저 내부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 귀족들 중에서도 귀족들이 뭔지, 왕이 어떻게 됐는지, 평민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아빠 삼국의 문화 하면서 가르쳐 줄게. 그런데 그냥 귀족이라고 알고 있어. 높은 사람들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린 아들들, 청소년기에 있는 10살부터 15, 16, 17 요때 있는 아들들을 데리고 진흥왕은 무예를 닦고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룹을 만들었대. 그 그룹의 이름이 뭐냐면 조직 그룹이라고 하면 화랑도라고 부른대. 화랑도 들어봤어요? 아니요. 화랑 안 들어봤어요? 오케이. 화랑이라는 걸 만들었대. 그래서 화랑도를 만들고 나서 귀족들의 아들들이 수련할 수 있게. 수련하면서 어떤 마음을 키우냐? 말 타고 활 쏘고 무예를 닦고 하면서 뭘 하냐?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 지켜야 될 규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세속오계라고 한대. 세속오계. 그래서 5오자를 써서 5가지 꼭 지켜야 될 계율이다. 라고 한대. 알겠지? 자, 이제 영토 확장이 된대. 얼마나 크게 넓게 영토 확장이 됐는지 한번 알아볼게. 첫 번째, 북쪽으로는 강원도까지 올라갔대. 자, 나제 동맹이야. 고구려의 힘이 아직 강한 상황에서 요렇게 아빠가 그려볼게. 다시 여기 이렇게 백제, 가야, 신라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신라, 백제, 가야, 그리고 이 위는 고구려지. 자, 고구려를 치고 올라간다. 올라가서 북쪽에 강원도 지역 어디까지 올라가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리고 나제 동맹을 통해서 두 번째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빠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어느 지역? 이 지역을 차지해야 전성기래. 한강이요. 맞아. 한강 유역을 차지할 때. 이게 조금 신라가 약간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뭐냐면 이 나제 동맹. 백제하고 신라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 쪽을 밀어낸 거야. 그래서 신라가 이렇게 요렇게 땅을 넓혔어. 근데 원래 여기는 누구 땅이었는지 기억나? 백제. 백제 땅이었어. 백제 땅이었는데 신라가 얘네들을 몰아내버린 거야. 그러면 백제 입장에서는 뭐야 신라, 니네 우리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까 안 할까? 그럴 것 같아. 근데 신라가 돌려줄게라고 하고 안 돌려줬어. 그리고 자기네가 차지해버린 거야 이렇게. 백제 입장에서는 그게 화가 나겠지. 그래서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신라랑 싸워.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 신라가 이겨버렸어. 신라가 이겨버리면서 백제 당시 왕도 죽어. 싸우다가 배신을 당해서 죽는 거지. 신라의 배신. 그리고 또 신라가 쳐들어간다. 어디로 쳐들어가? 여기 옆에 가야 쪽에 쳐들어가. 그래서 땅을 또 넓혀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는 당시 가야를 이끌고 있었던, 가야가 6개 가야라고 얘기했었잖아. 가야 중에서도 대가야 정복. 아빠가 얘기를 안 한 게 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법흥왕 때 가야를 세웠던 왕이 누구인지 기억나? 김수로왕. 맞아. 김수로왕이 세운 가야가 금관가야였어. 법흥왕 때 금관가야가 항복을 해. 그래서 신라 쪽에 합류가 되고, 금관가야가 망하니까, 항복을 하니까 누가 가야를 대표해서 끌어내면 이 대가야가 대표를 했거든. 가야들의 대표가 됐었거든. 그런데 이 대가야가 결국 정복당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신라가 아주 막강한 힘이 생긴 거지. 그래서 가야 지역은 여기는 이제 완전히 다 신라 쪽으로 넘어왔다라고 보면 돼. 누구 왕 때? 진흥왕 때. 그러니까 법흥왕 때 금관가야가 항복하면서 아직 가야가 남아있지만 진흥왕 때는 완전히 가야가 이제 흡수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이 진흥왕 때는 아주 강력한 국가로 신라가 변하게 된다라는 거지. 강력한 국가로 변하게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옛날에는 귀찮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 그 지역으로 넘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갑자기 벌판이 있는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넘어가면 다른 나라인 거야. 근데 이걸 알려주는 표식이 필요한 거야. 표시가. 뭘로 표시를 할 수 있을까? 비석을 놓은 거야. 비석을 세우면서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땅을 넓히면서 신라가 맨 처음에 세운 애 여기 비석을 여기에다가 하나 세웠어. 이 지역에. 이 지역이 뭐냐면 바로 단양적성비라는 게 있어. 단양적성비. 비를 제일 먼저 세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서울 지역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여기 두 번째, 아빠 요거를 조금 지우고 해볼게. 다시. 자, 신라가 이렇게 땅을 넓혔다 그랬지? 신라가 이렇게 땅을 넓히고 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땅을 처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있던 나라가 넓혀 나가면서 여기에다가 단양적성비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고, 그 두 번째 여기 북한산, 서울의 북한산에 북한산비를 세웠어. 북한산비. 비는 비석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비는 비석. 그리고 가야 지역을 차지하면서 여기 창녕비라는 걸 세워. 창녕비. 그리고 이 위에 이제 고구려하고 싸우면서 이 위를 차지하면서 두 개의 비석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제일 끝에 쪽에 첫 번째 여기 위에 있는 게 마운령비,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황초령비. 그래서
신라 진흥왕 때 총 5개의 비석이 세워지고 이 비석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이런 비석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신라의 전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삼국 문화까지 살펴보면 거의 다 삼국시대가 끝나가.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을지문덕이나 연개소문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신라의 이제 김유신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삼국이 통일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